네, 흥미로운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도시설계 하는 입장에서 이런 교통이나 미세먼지에 관련된 이슈들의 행위가 굉장히 많은데요. 기존에 제가 미세먼지를 이해하는 거는 미세먼지 총량만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세부적으로 연소성하고 비연소성으로 나눠지는 이런 보다 세밀한 이해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조금 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겼었는데, 막연하게 이제 전기차가 보급이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한산히 부숴주셔서, 네.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더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PM2.5가 PM10보다는 조금 더 건강상의 악영향이 더 큰 것 같은데, 그래도 전기차는 미세먼지 발생 총량은 많더라도 연소성은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서 그래도 전기차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어떤 탄소 배출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전기차 뭘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세계적인 입장에서 저도 저런 바람길이나 이걸로 인한 어떤 탄소 배출 그리고 열 쾌적성 이런 쪽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어떤 도시 형태에 따라서 바람 순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미세먼지 저감 이런 게 이제 직접적인 링크로 연구하는 수준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장기적인 연구가 진행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학생들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을 듣고 같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통학 전공 최민규라고 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해 주셨던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20페이지에 보면 그 전기차와 일반 그 디젤차에 대한 그 결과를 비교한 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EV라고 써 있는 전기차의 리서스펜션이 다른 차종에 비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서스펜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높게 나왔는지가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그 전기차의 PM을 올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걸 이제 우리가 번역하면 이제 제비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전기차가 무겁죠. 무거우니까 도로와의 마찰 강도가 세져서 도로 표면에 있던 미세먼지를 공기 중으로 재비산시키죠. 그러면 그게 이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저것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다 알다시피 이제 전기차는 한번 충전해서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점점 더 많은 배터리 용량을 필요로 하고 더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정책 제안 중에 중기적 과제로 세제 개편을 얘기했던 게, 배기량 기준으로 가게 되면 전기차는 배기량하고 독립적이니까 미세먼지 발생을 계속 강화시키는 형태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만약에 세제 개편을 통해서 자동차의 하중 기반으로 세제를 우리가 적립하게 되면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도 이 무게를 생각해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전기차가 가지는 고유의 장점인 탄소 배출이 없다든지 또는 연소성 미세먼지가 또 배출하지 않는 이런 장점들과 결합해서 전기차가 아까 우리 이재성 교수님도 그 전기차 가지는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장점을 더 우리가 제대로 교통 체계에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기획학과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이 강연에서 핵심인 그 중차량의 무게가 미세먼지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발견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추가적으로도 보완할
방법에 대해서 기온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래프에서 아까 보여주신 그래프에서 그 하루 0부터 24시 중에 미세먼지가 적어지는 시간대가 있던데 혹시 그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비선형 말씀하셨어요. 요거요? 네, 요거 전에 요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저기 안쪽에 PM 10이랑 20 이렇게 적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기온과 습도가 연구가 된다면 어떤 면에서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낮아지는 쪽이 그게 오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밑에 보시면은 10월 30일에서 12월 21일 형태까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제가 크게 주목은 많이 안 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온하고 미세먼지는 이 대기과학 영역인 것 같아서 우리 교통에서는 크게 주목을 안 했고, 또 제가 연구한 이 실험 차량도 하루에 4시간 하루에 2시간이죠. 오전 첨도 2시간, 오후 첨도 2시간 해서 일주일에 이틀 나가서 하루 나갈 때는 오전 첨도, 하루 나갈 때는 오후 첨도 이렇게 계속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데이터도 하루 24시간 다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 조사 캠페인 기간은 1년이었는데 하루 24시간 하지는 못했죠. 일주일에 이틀 각 2시간씩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 연구 하루 24시간 1년 내내 하면 좋죠. 좋은데 상당한 그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이 24시간 나눠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교대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아주 재밌을 것으로 저는. 자율차를 사용해야겠네요. 네, 진행을 하려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대학교 교통학전공 박사과정의 엄기정입니다. 그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그 교통량과 이제 가속도가 이제 미세먼지에 발생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혼잡 통행료 같은 경우에 거의 교통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그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서 교통량과 가속도 간에 어떤 그 교통량과 가속도가 어떤 영향이 더 미세먼지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만약에 가속도의 영향이 크다면 이 가속도를 그러면 혼잡 통행료나 네트워크 평가에 얼마나 이제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가속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에 이제 안전운전 같은 경우에 감가속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점수가 깎이고 그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료 할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개별적인 관리가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은 답변하기 어렵고요. 일단 여러 요인들이 다양한 인과관계를 이제 맺는 형태의 구조 방정식을 구축을 했고, 그 이유, 그래서 어떤 요인이 더 크다 작다를 쉽게 말할 수 없는 게, 여기 지금 탄력성이 적혀 있는데 이게 단위가 다르잖아요. 교통량은 1대, 2대 이렇게 올라가는 단위고, 속도는 1km, 2km, 3km, 가감속도 더 다른 단위이기 때문에, 또 저기 기상 데이터도 온도와 습도와 풍속이 다 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요인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총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를 동일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탄력성이니까 그렇다면은 얼마나 민감한가를 좀 더 볼 수 있는,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지표를 쓰게 됐는데요. 보면은 전체 교통량과 중차량은 동일 단위죠. 동일 단위인데, 그랬을 때는 중차량이 훨씬 더 탄력적이다, 미세먼지 발생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 관련 값이 더 절대값이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발생시키느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대책도 이 절대값만 가지고 이게 제일 크니까 여기에 더 맞추자기보다는 각각의 요인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이제 중차량에 대한 관리는 사람들에게 중차량을 구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테니까, 아까 중기적으로는 세제 개편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혼잡 통행료를 시행한다면은 일반 차량보다는 중차량에 좀 더 과금하는 형태 해서 중차량의 이용을 좀 줄이는 형태의 전략은 가능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속도는
개별 차량의 총 궤적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속도를 가지고 이게 가감속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를 그게 혼잡 통행 형태로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DTG 형태를 모든 차량에 다 장착할 수만 있고 그것을 개인이 동의해서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서 평소에 운전 습관이 가감속을 덜하는 형태라면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자발적으로 본인의 주행 습관을 기록한 DTG 데이터를 차에 장착하고 그 데이터를 보험회사에 전해야 될 텐데 이건 아마 일반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이해한 거를 물어본 건지 잘 모르겠는데 보험회사에서 할인을 해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 티맥 같은 거를 키고 거기에 안전운전 점수 몇 점이냐면은 근데 거기에 가감속도 다 포함이 돼 있나요? 네, 그 점수 산정에 그 과속 여부나 이제 급가속이나 급감속 이게 발생하게 되면 점수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DTG에 준하는 그런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뭐 이를테면은 본인이 그 T맵을 켜놓았을 때만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DTG는 이제 차량을 운전할 때 다 기록이 되는 것인데 이제 상업용 차량에는 장착이 의무죠. 근데 개인용 차량에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일반적인 해법으로 생각할 수는 없겠다. 현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커넥티드 카 시대가 되면 커넥티드 카의 개별 차량의 주행 정보는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시도해 봄직한데 그 경우도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정도 해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그럼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장순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